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1장이고요. 1단원이죠. 화학의 기초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의 기초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화학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단원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거를 볼 거야, 뭐 어떤 변화를 볼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과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화학을 크게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나눠볼 수 있거든요. 조금 뭐 굳이 이게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공부하실 때 물질 자체에다가 좀 초점을 두고 하는 단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계산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물질 자체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좀 파악을 해야 그래야지만 어떤 계산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 계산할 때 내가 어떻게 될지가 보이는 것이라서 어떤 물질의 특성을 먼저 알기는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같이 이제 물려가긴 하는 건데,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어떤 걸 다룰 거야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1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물질과 물질의 변화, 뭐 물질과 변화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줌달 교재를 보시면 이 분류 체계가 교재 1장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먼저 하고 가는 것이 조금 더 이해를 좀 돕는데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앞으로 좀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 뒤에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인데 어쨌든 요 앞에서 먼저 보고 이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다루는 과학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물질이 뭐냐면 사실 이제 물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좀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많지 않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념적으로는 물질이 뭔지 알아, 뭐 이런 것들 알고 있는데 사실 또 딱 한마디로 해라 그럼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뭐 이런 거랑 또 비슷하게 또 어떤 것도 이제 잘 안 나오시냐면 농도? 농도? 이런 것도 뭐예요? 농도가 뭐예요? 그러면요. 막 나열해요. 막 뭐 퍼센트 농도, 뭐 몰 농도, 몰랄 농도, 몰 분율 다 나열하는데 물어본 게 그게 아니죠. 그거는 어떤 대답인 거예요? 농도의 종류를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제 사전적 정의를 얘기해라 그러면 조금 그런 데서 조금 막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긴 해요. 뭘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 뒤에 가면 이제 오늘 하는 거 내용 되게 쉬울 거야. 편할 거야. 그런데 저 뒤에 가면은 막 산염기 안 되고 전기화가 안 되고 막 얘기하면서 선생님 저 그렇게 잘 안 돼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안 되는 것이 결국엔 이게 양적 관계들,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물질의 특성들을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 양적 관계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뭐 본인은 이제 물질의 특성도 잘 알고 양론도 잘한대요. 근데 그건 잘 안 된대요. 이게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학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는요, 그게 전부예요. 물질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양적 관계를 따지는 것, 이것이 전부인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기본기가 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쉬우니까 정말 다 쉬운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거 내용들 좀 충실하게 준비할 교재에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우리가 해서 가이드를 해드리는 건데 막 중간중간에 좀 쉬운 내용이 있다고 해서 막 뛰어 넘어가고,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면 넘어가도 되겠지요. 하지만 한 번쯤은 정리를 해서 그거를 그냥 덤벙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좀 그 줄기 안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물질은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질량과 부피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있겠죠. 뭐 질량은 있는데 부피가 없다든지, 부피가 있는데 질량이 없다든지. 똑같은 얘기했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없다든지, 아니면 뭐 둘 다 없다든지, 뭐 그런 거 아예 없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상기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겠지. 우리 지금 일반학하고 있는 중이니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량은 있다고 해요. 이상기체 질량은 있거든요. 그런데 질량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냐면 부피가 없어요. 응? 우리는 기체 부피 알고 있는데 그 기체 부피는 어떤 건가요? 담는 용계 부피죠. 그래서 이제 질량 가지고 있는데 부피가 없어요. 근데 아니 화학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인데 물질은 있는 건데 왜 이상기체를 다룰까요?
이상기체로 다루게 되면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태방정식은 오직 기체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너가 기체인 것만 중요해 이 뜻인 거예요. 너가 어떤 종류의 기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액체나 고체는 상태방정식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기체는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기체 입자들이 매우 듬성듬성 존재하는 거야. 매우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기체 입자 알갱이 자체의 부피는 무시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우주 공간에서 우리 사람의 부피는 무시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런 건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쓰면은 조금 더 우리가 기체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조금 더 간략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간략함이 과학적 어떠한 상황, 어떤 자연 현상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면 쓸 수 없겠지만 충분히 쓸만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나중에 기체 파트를 공부할 때 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실제 기체이기 때문에 그 방정식에 잘 안 맞는 조건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도 볼 거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부피를 가지는 모든 대상이고 화학은 그러한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뭐 가정 조건이 들어가서 없는 걸로 가정하고 푸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그 본질 자체는 머릿속에 있는 본질 자체는 어떤 거예요?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이고 그런 내용을 다룰 거야 이 뜻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화학책을 보시면 어떤 책이든 다 이 물질에 대한 분류 체계는 있죠. 물질에 대한 분류 체계 있는데 이거를 나누지 못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정말 화학을 처음 배우시지 않는 한은 이거를 나누지 못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물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대략적으로 다 아세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들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런 화학적 내용들, 우리가 단원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에서 이런 물질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보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 우주의 모든 물질이 단지 100여 종류의 원자. 이 종류라고 쓰면요, 이렇게 원소라고 쓰는 게 조금 더 표현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원소 이렇게 하는 거. 원소는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H나 O 원소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수소, 하나는 산소니까. 그런데 자, 자연계에는 엄청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을 구성하는 것은 단지 100여 종류의 원소다. 그것은 뭐냐면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결합, 우리가 이제 원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양한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화학 결합에 가면 대표적으로 이런 걸 배우게 돼요. 공유 결합이라든지 이온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유 결합을 배울 때는요. 또 어떤 것도 같이 배우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하겠죠. 자, VBT라든지 MOT. 이제 우리가 줌달 교재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원자가 결합이론 부르는데 이제 줌달 교재에서는 이거를 편제된 전자 모형, 그래서 localized electron model 이런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MOT라고 하는 것은 분자 궤도 함수 이론, molecular orbital theory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자가 결합 이론, 분자 궤도 함수 이런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에 대해서는 화학 결합 자체에서 배울 때는 본 하버 사이클이라고 하는 본하버 순환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 에너지적인 측면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 뒤에 가서 고체, 액체 및 상평에 가서 결정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일종의 이제 어떤 결정의 구조, 크리스탈린 스트럭처라예요. 결정의 구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어떠한 물질들이 형성되는 것은 이런 다양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물질들은 결국에는 그러면 화학 결합이 달라지면 다른 물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게 이제 바로 화학 변화예요. 여러분들 화학 변화는 뭐냐면 원자의 재배열이에요.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재배열이 있는가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조성으로 되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이야 그럼? 한 가지 조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 조성이라는 게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H2O 그러면 그냥 물 분자 그러면 H2O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H와 O로만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조성 일정하다 이런 뜻이고요.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합물 왔는데 그럼 이런 거 한번 볼까? 대표적인 거 설탕물 그러면요.
내가 설탕물 농도를 진하게 만들 수도 있고 흐리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조성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순물질 이렇게 됐네요. 순물질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pure substance라 해요. pure substance라 부르는데 이때 이 순물질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건 종류예요. 여러 가지 원소라 해도 되고 원자라 해도 되고 원소로 이루어져 있느냐? 네 하면은 화합물이고요. 아니요 그러면 원소래요. 이 물질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얘를 홑 원소 물질이라 부릅니다. 홑 원소 물질이에요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H2. H2가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의 물질이에요. H 원자는 H2를 구성하는 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대상인 거야. 가장 작은 입자. 되겠죠? 자, 물질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 H라는 건 없어요. 중간에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 기체, 수소의 성질을 가지고 수소기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는 H2란 말이죠. 그다음에 뭐 O2 이런 거 가능하겠죠? 뭐 Cl2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황 이런 거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아이언맨 이런 게 뭐예요? 철이지. 그다음에 Na. 사실은 뭐 아이언맨 그러면 그 철 남자인데 철은 아니에요. 사실 걔는 뭐 무거워서 못 날아요. 그럼 어쨌든 영화도 나오지, 그지? 자, 볼게요. H2, O2, Cl2, S, F, Na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런 애들은 상온에서 어떤 상태예요? 상온에서 기체네요. 얘는 뭐죠? 고체예요. 얘네들 뭔가요? 얘네들 고체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얘네들은 또 뭐냐면 얘네들은 비금속이네요. 금속이 아니다 이 뜻인 거고요. Na나 F 같은 거는 금속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금속에 대해서도 결정 구조가 하게 되면 금속 결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금속 결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금속들이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좋은 이유들은 뭐 전자 바다 모형이라고 하는 어떤 뭐 클래시컬한 그러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밴드 티어리, 그러니까 띠 이론이라는 걸 가지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H2, O2, Cl2, S 이런 것들은 비금속인데 특히 상온에서 기체인 것들은 이렇게 두 개씩 붙어 다니네요. 우리가 이렇게 비금속과 비금속이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단위체를 가지고 다니는 뜻이잖아. 이렇게 비금속들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것을 공유결합이라 불러요.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분자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분자네요. 아, 얘 분자 아니죠? 얘 분자네요. 자, 얘는 뭐예요? 얘는? 분자 아니죠. 그죠? 됐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화합은 어떤 거냐면 자, 이거 만들어 볼까? H와 O로 돼 있으면 H2가 되면 되고 뭐 HCl도 되고요. 그죠? 등등 있겠지? 그다음에 뭐 H2S도 괜찮겠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비금속끼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분자예요.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분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NaCl 이런 건 뭐예요? 이건 분자라고 하면 안 되겠네. 금속과 비금속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는 또 얘가 이제 실제로 물질이 반응하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내가 Cl2를 갖고 와서 반응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Cl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Cl2 존재하거든. 나중에 우리가 보나마스칼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보니까요.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수소 기체가 산소 기체와 만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자 NA하고 어떻게 써볼까? Cl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보면 여기요. 호돈소 물질이죠. 호돈소 물질이에요. 여기도 뭐예요? 호돈소 물질이죠. 근데 여기 뭐가 됐어요? 화합물 됐죠. 자, 비금속끼리 연결되어 있는 놈은 분자란다 그랬어요. 분자, 분자, 분자. 호돈소, 호돈소, 화합물. 됐죠? 호돈소, 호돈소, 화합물. 분자 아님, 분자, 분자 아님. 됐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호돈소 물질이 화합물 되거나 화합물이 호돈소 물질이 되면 산화환원 반응이라 해요. 산화 환원 반응. 나중에 우리가 엄청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 산화 환원 반응이라 해요. 뭐가 되면요? 이렇게 가는 과정이나 이렇게 오는 과정이나. 호돈소 물질이 화합물 되거나 화합물이 호돈소 물질 되면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요. 됐나요?
산화하는 반응인 것을 딱 봤을 때 산화수 먼저 따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본질적인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화환원 반응인 거를 알고 산화수를 따지는 게 정상이지. 산화 반응인지 환원 반응인지를 알기 위해서 산화 따진다는 거는 그 반응 자체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반응을 모른다는 뜻인 거야.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왜 호돈소 물질이 화합물 되거나 화합물이 호돈소 물질이 되면 산화환원 반응인지는 제가 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요. 호돈소죠. 여기 화합물이죠. 근데 별 보니까 얘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호돈소가 화합물 되고 화합물 호돈소 됐으니까 산화하는 반응인 거야. 일단 이거 먼저. 산화수 따지는 건 그 다음. 그리고 그 산화수라는 건 평균 산화수라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외워서 쓰는 것 뿐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화학결합을 가게 되면 그 화학결합 내에서의 산화 써지는 것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호돈소 물질이 화합물 되거나 화합물이 호돈소 물질 되면은 그것을 산화하는 반응이라 하고 대표적인 화학 변화죠. 왜냐하면 원자의 재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뒤에 가면요. 물의 전기분해, NaCl 용융액의 전기분해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뽑아내겠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전자가 흘러가는 것을 산화하는 반응이라 해요. 그럼 결국에 전기분해한다는 것은 전자의 어떤 흐름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해하겠다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전기화학 가게 되면 바로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원자라는 게 있고 원소라는 게 있는데 좀 차이가 있죠. 원소를 구성하는 건 원자예요. 여기에 철판이 있다라고 해보면 그 철판을 구성하는 입자 알갱이는 누구냐면 원자예요. 그러니까 철 원자 입자가 모여서 철 원소를 구성한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것이 좀 거시적 세계, 매크로한 월드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좀 아주 작은 세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혼합물이 있는데 혼합물은 순물질을 섞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물리적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혼합물을 이제 성분으로 나누는 것을 뭐라 하냐면 분리라 해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는 separation이라 하고 요렇게 가는 건 뭐라냐면 decomposition이라 해요. 분해. 요렇게 가는 것들은 분리 이렇게 부르는 건데 여기 보니까 혼합물 중에서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게 이런 거예요. 뭐 바닥에 가라앉는 게 있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뭐 설탕하고 모래하고 물을 섞으면 바닥에 가라앉는 게 있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을 취에 따라 성분이 다를 테니까 섞여 있는 조성이 다른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heterogeneous mixture라고 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있죠. 설탕물, 소금물, 뭐 포도당, 수용액 이런 것들. 자, 다 뭐냐면 용액이에요. 용액. 근데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다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용액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액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그런 건 아니고요. 공기도 당연히 혼합물이 근데 그 중에서 균일화물이에요. 예를 들면 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와 나머지 기체들이 다 어떻게 섞여 있어요? 일정한 부피비, 일정한 개수비로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질소는 공기 중에 79%, 산소는 21%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21%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뭐예요? 섞여 있는 조성이 일정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당연히 균일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고체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합금 이런 거. 성분을 골고루 섞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 방법에 의한 거다라는 거예요. 물리적 방법은 어떤 거 있나요? 뭐 여러 가지 거름이라든지 아니면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증류라든지 이런 거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용액에 대해서는 저 뒤에 가면은 용액 단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용액 단원에서 이제 볼 거예요. 보통 그 용액 단원 수용액을 얘기하는데 용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용액에서
입자수에 의존한 성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용액의 총괄성이라는데 그런 내용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물질의 분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못 나누냐, 나눌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물질을 배울 거다. 이러한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배울 거다. 그래서 다양한 어떠한 화학결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리적 특징들, 화학적 특징들, 반응, 그리고 그 반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양적 관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기 보시면 자, 물리적 변화는 성질은 유지하는 거고 화학적 변화는 성질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돈소가 화합물 되거나 화합물 혼소물질 되는 것들 뭐 사실은 화합물이 되는 것도 화학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자의 재배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지. 원자의 재배열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화합물이 화합물 돼도 화학적 변화 맞아요. 근데 여기 분류책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순물질이 혼합물 되거나 혼합물이 순물질 되는 것은 물리적 변화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화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초점을 맞추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원자의 구조, 그 다음에 주기 성질, 그 다음에 화학결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물질의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변화들, 양적 관계들 내지는 그와 관련된 에너지 변화들을 같이 공부하는 단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용액 반응이라든지 산과 염기, 반응 속도, 화학 평형, 전기화학, 열화학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들이 좀 섞여 있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물질의 상태 변화라든지 아니면 핵화학이라든지 유기화학, 유기 분자들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유기화학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가 뭐 본격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유기 분자가 어떤 게 있어? 기본적인 어떤 물질들을 뭐 작용기를 통해서 나눌 거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특히 유기화학은 정말로 그 유기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정말로 많지 않아요. 하지만 물질은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소는 다양하지 않지만 물질은 엄청 다양한데 결국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러면 다양한 화학결합을 담고 있다는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 물질의 구조와 성질, 그리고 물질의 변화 에너지에 대한 관계가 좀 자꾸 왔다 갔다 상호 관계가 좀 판단이 돼야 되고 어떤 물질의 특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지만 물질의 변화에 대한 그런 이 부분도 이해하고 에너지적인 측면도 얘기할 수 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가면은요, 요거 엄청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특히 이제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교 과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예요. 물론 고등학교 화학 2에도 연력학의 개념은 좀 있어요. 있지만 분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더 좀 세세하게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은 물질은 여기 공간을 차지하고 질량가진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물질은 이렇게 생태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상이라 해요. 또는 상태 또는 상. 이거를 스테이트라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페이즈란 말 쓰기도 해요. 페이즈란 말을 쓰기도 한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물질은 순수한 물질의 혼합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혼합물 되게 있고요. 내가 이렇게 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뭐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 처음에 출발을 혼합물질에서 분류하는 것도 있어. 혼합물질을 분류해서 이제 화합물이냐 호돈소물질에 나누는 책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분류 체계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는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저기 보면은 혼합물의 경우에 이렇게 균일, homogeneous, 균일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용액이라 부른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됐죠? 용액이라 부른다. 뭐 기체다. 용액 중에 기체인 건 우리가 기체라는 단어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용액 중에서 수용액. 일반화학은 기본적으로 용매가 다 물이거든요. 용매가 물이 아닌 것을 다루는 학문이 유기화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유기화학 시간에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화학 시간은 대부분 다 뭐다? 수용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뭐 공기라든지 포도주, 그다음에 노쇠, 그죠? 구리와 아연으로 이루어진 고체 용액이래. 합금이에요, 이게 바로. 그죠? 아까 얘기했던 제가 했던 아이언맨 이런 애들이 이제 티타늄 합금이죠. 철이면 무거워서 못 날라요. 그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알루미늄 만들게 되면 못 날라요. 날아가긴 좋은데 너무 약해서 찌그러진단 말이지. 그지? 자, 불균형한 물 어떤 거 있어요? 뭐 물속에 모래라든지 얼음이 들어있는 아이스티 뭐 이런 거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사실 화학적 의미로서는 얘네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죠. 물리적 변화, physical change, 물질의 상태 변화, 화학적 조성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얼음도 있고요. 여기 물, 여기 수증기 있죠? 입자 사이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죠? 근데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 점점 이거 가까워졌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입자들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멀어진 거예요. 다만 이제 얘는 결정 구조를 이룰 때 빈 공간을 찾으면서 이제 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자,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H2라는 이 덩어리 자체의 화학적 결합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상태 변화할 때 분자 간의 힘이라는 걸 다루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게 서로 다른 입자끼리 서로 작용하는 힘을 분자 간의 힘, 인터몰레큘러 포스라고요. 뭐 그거와 대별되는 얘기로 영어식 표현은 이런 화학 결합은 인트라몰레큘러 포스 이런 말을 쓰기는 해요. 그래서 분자 내 결합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분자 간의 힘 이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왔는데 뭐 중류, 단순 중류장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제 중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중류 그러면요. 이것은 휘발성이 있는 것과 휘발성이 없는 걸 나누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 휘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게 끓는 점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 NaCl 수용액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가니에 넣고 끓이면 돼요. 끓이면 물은 증발하게 되고요. 이제 그 NaCl은 남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혼합물에서 순수한 물질을 분리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각 구성 성분의 휘발성의 차를 이용한다. 이게 중류인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중류는 휘발성이 없는 것과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분별 중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영어로는 이제 뭐냐면 이걸 distillation 또는 뭐 simple distillation 얘를 fractional distillation 부르거든요. fractional distillation 이 부르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단순 중류 정도까지 하면 물론 이제 중류라는 게 이제 뭐 NaCl 수용액 그죠? 이런 거 얘기했지만 휘발성의 차이가 좀 있는 끓는 점의 차이가 있는 액체 성분이 한두 개 섞여 있는 그러니까 한 두 개 정도 섞여 있는 것도 이 장치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 중류 장치 그러면요. 휘발성이 있거나 없는 거 내지는 휘발성이 있는데 차이가 좀 나는 그런 애들을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분류할 때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알코올, 에탄올과 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있죠, 이거.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원유 있죠, 원유. 원유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크루드 오일을 하는데 그 원유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이제 혼합돼 있어요. 그건 이제 증류탑 자체가 매 그 층들이 다 일종의 하나의 분별 중류 장치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종류를 여러 가지 나누는 것들 제가 분별 중류를 하는 거고 이게 간단하게 이러한 중량치를 써서 이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단순 중류, simple distillation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휘발성이 가장 큰 성분이 먼저 증발되며 이렇게 돼 있고요. 증발된 증기는 냉각기를 거치면서 액체로 응축된다. 혼합물 중 한 가지 성분만 휘발성일 때 주로 사용한대요. 좀 얘기했잖아. NaCl 같은 것들, 수용액. 또는 이제 우리가 알코올과 물을 섞었을 때. 근데 뭐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워요. 중학교 때 이제 가열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온도죠. 가열 시간이에요. 시간은 이제 T라 쓸까? 이게 그냥 하면 좀 그렇다. 가열 시간.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온도를 합시다. 그럼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일정하다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와. 에탄올의 끓는 점이 대략적으로 이제 1기압 조건에서 78도씨 정도 되고요. 물은 한 100도씨 정도 되거든요. 물은? 그러면 여기서는 에탄올이 끓어나와. 여기서는 물이 끓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78도씨에서 이 증류가 돼가 나오면 거기에는 에탄올밖에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바닥에다가 물을 뿌려놓으면 날아가잖아. 그게 끓어서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섞여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죠. 끓는 점에서 상태 변화가 없어. 일정 온도가 유지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물도 같이 나와요. 대신 내가 처음에 알코올과 물을 똑같은 부피로 섞었다면 한 번 중류에서 얻은 놈에는 누가 더 많을까? 비율적으로 알코올이 많아요. 그럼 그걸 또 한 번 중류, 또 한 번 계속 중류하는 거야. 그러면 알코올의 농도를 더 높일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중류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중류하는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용액의 총괄성에서 또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준달책에는 그런 그림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류하게 되면 그런 개념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또 할 거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준달교재는 없어요. 없는데 뭐 이제 불변 끓음 혼합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중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딱 끓였을 때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기체가 나오죠. 기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냉각 장치라는 것이 요 아래쪽에 작은 관 있죠. 안쪽에 있는 그 좁은 관으로는 기체가 이렇게 나오면서 냉각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중류액이.
요 차가운 물은 냉각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오죠. 이게 이렇게 돌아요. 주위를 돌면서 나오는 건데 왜 아래쪽으로 돼 있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열 교환 효율.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오잖아요.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70도씨라 해볼까요? 여기가 70도씨가 됐다. 근데 요때 요 액체가 들어갈 때 얘가 만약에 10도씨의 물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열 교환이 엄청 많이 되고 그냥 뒤는 열 교환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열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물이 같이 가면서 계속 뜨겁기 때문에 열 교환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70도씨다. 지금 흘러나오는 기체가. 그래서 여기가 60, 50이 됐어요. 됐죠? 쭉 액체가 올라가요. 냉각용 물이 올라가는데 이때 물이 올라가면서 여기 10도, 20도, 30도, 뭐 예를 들면 30도, 40도가 됐어. 50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60도 이렇게 됐어. 그러면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구간에서 열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역류 교환이라 하거든요. 카운터 커런트 익스체인지라 불러요. 그래서 역류 교환 때문에 온도가 10, 20, 30, 4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서로 이제 이렇게 열관이 있는 거야. 이게 기체가 오고 물이 지나갈 때 여기가 70, 60, 50, 40 올라가는 건 뭐 여기가 30, 40, 50, 60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같은 방향으로 오게 되면 70, 60, 50, 40이고요. 여기가 처음에 이제 10이 됐어. 넘어갔어. 그래서 막 여기가 뭐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막 간다고 하면 여기서 열이 올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류 방향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찬물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재질을 유리를 쓰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열에 강한 걸 쓰긴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급냉하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질이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용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류 교환을 쓰게 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건 뭐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혼합물인데 찍어가지고 얼마나 얘가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얘는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정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고정상을 스테이셔너리 페이즈라 하고요. 이동상을 모바일 페이즈라 하는데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원리는 이거예요. 고정상과 이동상에 대한 어떠한 혼합 성분의 친화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솔벤트 라인, 그러니까 솔벤트라는 게 용매예요. 용매가 올라가요. 용매는 이건 뭐예요? 모바일 페이지가 되는 거죠. 이 모바일 페이지가 올라간 높이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동상의 이동 거리분의 요 혼합 성분들 중에 성분의 이동 거리 이거를 RF라 쓰고요. 요 RF가 뭐냐면 rate of flow라 하는 거예요. rate of flow.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분리 계수라 하는데 사실 이게 아주 간단한 거죠. 종이 크로마토그래피고 미량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이러한 크로마토그래피법이에요. 그런데 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보니까 나는 분명히 까만색을 찍었는데 종류가 여러 개로 나눠지죠. 그랬을 때 이동상과 제일 친한 거는 결국에 위쪽에 있다는 얘기야. 이게 제일 이동상과 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상, 이 종이겠죠.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니까 얘랑 친한 애는 어디 있어? 아래쪽에 있다. 그리고 처음에 얘를 푹 담그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얘를 담그는 순간 용매에서 다 흩어져 버리니까 분리가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대학 과정에서 이런 거 하진 않겠지, 잘. 그지?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거 많이 써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거 쓰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성분을 분리할 때 이미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retention time, 그 체류 시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할 때 이제 빠져나오는 디텍터에 검출되는 기체가 빠져나오는 시간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이제 칼럼이 안에 다 있어요. 그 칼럼이 이런 크로마토그래피처럼 고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스가 있으면 그 가스를 이제 밀어줘요. 캐리어 가스라는 게 밀어주게 되면 그것이 이제 칼럼을 막 통해 가지고 칼럼들하고의 친화력이 다 기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놈이 최종적으로 밖으로 빠져나오는 시간대가 달라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떤 기체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찍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 해요.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뭐 FID, TCD, ECD.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분석하는 검출기의 특징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들인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LC,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어떠한 의미성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다공성 종이의 한 끝에 분리하고자 하는 혼합물을 점적했고요. 묻혔고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이 액체를 끌어올리는 심적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모세관 현상에서 물이 쭉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얘가 쭉 이제 물질을 분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LC 같은 거 있어요. HPLC 같은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연구실이나 이런 데 좀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은 뭐 선배들이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얘기를 아마 해주실 거예요. 자, 순수한 물질은 화합물 또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화합물은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원소로 분해가 가능한데요. 원소는 더 이상 화학적 방법으로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원소는 원자로 구성된다. 이게 가장 미적인 세계고요. 한 가지 원소의 원자는 모두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화합물은 원자의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과학의 탐구 과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화학 시험 자체에서 물어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 이거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물리를 하던 화학을 하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사고 실험이 아닌 이상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험이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이론이나 법칙을 끌어내는 것들인데 뭐 화학에도 이제 일반학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칙들이나 규칙들이 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할 때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직관적으로만 나온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직관형이 되게 중요하긴 하시겠지만 그 과정들이 이제 다 과학적 어떠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실험이나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뭐 일단 관찰을 해요. 가수를 설정하고요.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세요. 이 내용을 처음에는 빼려다가 그냥 갖고 왔어요. 갖고 온 이유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사실은 별로. 그런데 왜 갖고 왔냐면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서 원자의 구조와 주기성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현상이라는 거. 근데 그게 당연히 현상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는 분은 하시면 되고 아니면 다음번에 할 거니까 괜찮아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 전하가 증가해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래요. 그런데 관찰자들은 어떻게 관찰을 먼저 한 거냐면 같은 주기에서 뭐 배열한 것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배열을 한 거지만 어쨌든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을 쭉 갖다 놓고 비교해 보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즉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은 크기가 작아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관찰한 사실의 결과인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마치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넣어놨잖아. 맞아요. 맞는데 그것은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을 한 것뿐이지 먼저 과학자들이 알게 된 사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크기가 작아진다를 알았지. 원자 번호 유액 진화가 커졌기 때문에 작아졌다는 걸 안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부 자꾸 거꾸로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물론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항상 과학적 사실이 먼저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학생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설명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좀 예외적으로 사실 예외라는 것은 자연이 예외를 만든 게 아니죠. 우리가 예외라고 하는 거야. 과학자들이 큰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기 참 좋은 이론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는 좀 벗어나는 것들을 예외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자연이 나는 원래 이거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서 난 예외할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떠한 기본 지식으로 모든 상황을 맞추려고 하니까 공부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떤 사실적인 상황들, 자연적인 관찰 사실들이 우선인 것이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건 그 다음 과학자가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과학자가 밝혀낸 사실들을 배우다 보니까 마치 너무 그것이 합리적인 어떠한 과정을 흘러간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안 된다. 물론 합리적인 결과로서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선순위, 먼저 시간적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공부를 할 때는. 아시겠죠? 물론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관찰이 먼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한 것이 나중이라는 거. 제가 자꾸 이 얘기하는 이유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근데 공부를 자꾸 하면 할수록 지식의 양이 많아지니까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다 끼워 맞추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본능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유기학 같은 거 공부하시면 더 심할 거야. 메커니즘이 규명이 안 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논리적으로 이을 수 없는 것도 되게 많단 말이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관찰이 가장 먼저라는 거야, 과학에서는. 그리고 그 현상을 그 다음에 발견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요, 뭐 이론도 만들어요.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예측했어. 근데 그 예측 결과가 맞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으면 계속 이걸 돌려서 가장 잘 맞는구나. 그럼 그것이 하나의 어떤 모형, 그러니까 어떤 이론, 법칙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정을 자꾸 해야 되는 거야. 수정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법칙을 얻어야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법칙 같은 거 얻어낸다. 뭐 규칙도 얻어낼 수 있고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보게 되면 이런 거죠, 하나요. 그래서 관찰이 제일 먼저야. 그래서 이제 가설을 수립했다. 그래서 이 실험 수행했고 그것을 왜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왜 그래서 그런 거야는 현상을 먼저 관찰한 다음에 하는 얘기인데 자꾸 학생들이 중간에 이유를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마치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될 것처럼 오해를 한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더 내가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특징은 있지만 생각 자체는 관찰 사실이 먼저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 보니까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측정이 들어가네요. 측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측정된 숫자를 어떻게 다룰지를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측정 단위는 이제 측정해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겠죠. 야, 이거 길이가 10이야. 그럼 모르잖아, 뭔지. 그죠? 뭐 10cm야, 미터야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SI계인데 인터내셔널한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랬을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가 바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질량은 킬로그램 쓰는데요. 사실 화학에서는 킬로그램 단위 잘 안 가요. 그쵸? 물론 이제 뭐 공기의 밀도는 대략적으로 1.2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야. 이 정도 얘기하는데요. 사실 뭐 잘 안 가요. 보통 뭐 그램, 심지어는 뭐 밀리그램, 뭐 마이크로그램, 뭐 부피 같은 경우에도 아주 미세한 그런 실험들이 자꾸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요. 이렇게 벌크하게 양이 많은 것보다는 자꾸 조그만 세기로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데 어쨌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는 미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세컨드, 초를 쓰고요. 온도는 켈빈, 전류는 암페어를 쓰고요. 물질의 양은 몰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보가드로 수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number of 아보가드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얼마냐면 어떤 입자든지 간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주는 거죠. 자, 칸델라는 화학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일반 화학범위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뭐 빛의 색인데 광도 뭐 이런 건데 뭐 이제 룩스 같은 것도 많이 쓰기도 하고 생물 같은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잘 쓰지 않아요.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지? 이것이요 7개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단위라 해요. 기본 단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들 중에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면적도 있고 부피도 있고 밀도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러한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쓰게 돼요. 그런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쓰는 것을 우리는 응용 단위라 해요. 응용 단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다 써볼까? 길이, 면적. 예를 들면 면적이 있다. 면적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길이에다가 길이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미터 제곱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부피 어떻게 돼요? 부피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길이 곱하기 길이. 그 다음에 곱하기 뭐예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미터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밀도 같은 거 어때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그래서 질량을 뭐로 나누면 돼요?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되는데 뭐 당연히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요.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화학을 다룰 때 있어서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요. 보통 그램 퍼 밀리리터를 많이 써요. 또는 이게 세제곱 센티미터거든요. 밀리리터는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그런 걸 주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램 퍼 리터를 주로 써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리터 단위는 뭐에 쓴다는 얘기야. 그램이 된다 이 뜻이야. 꼭 기체는 그램 퍼 리터 쓰고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뭐 되지요. 되는데 이렇게 쓰면 숫자가 너무 작아. 보기가 싫어. 이렇게 쓰면 고체나 액체 이렇게 쓰면 숫자가 너무 또 커. 그러니까 보기 싫어. 그래서 좀 스케일이 좀 내 눈에 한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쓰는 거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 다 응용 단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단위의 조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응용 단위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좀 전에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쓰는 이런 그 국제 단위에서 우리는 킬로그램 잘 안 쓴단 말이야. 자꾸 줄여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앞에 접두사 프리픽스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좀 있는데 사실 화학에서는 뭐 이런 거 잘 안 써요. 뭐 테라, 기가, 이거는 뭐 전자 쪽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죠. 용량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리고 뭐 주로 이제 아래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대시라든지 대시는 10의 마이너스 1,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 나노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거는 이건 프리픽스 아니지만 예를 들면 1 옹스트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길이에 대한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냐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를 의미하거든요. 화학에서 이것도 많이 써요. 우리가 보호 반경 얘기할 때 가장 바닥 상태 수소 원자의 크기를 우리가 0.529 옹스트롱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자의 세계는 이 정도 돼요. 사이즈. 그래서 이제 옥스론 단위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이건 프리픽스는 아니고 그냥 단위예요. 근데 이제 요런 단위들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데시미터 하잖아요. 데시미터 하게 되면 요 데시가 뭐라고? 10의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얼마냐면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m다 이 뜻인 거예요. 자, 1cm다라고 하면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2니까요. 이게 0.01m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C의 의미는 10-2다. 밀리는 마찬가지 10-3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보니까 뭐 길이, 질량, 부피 있잖아요. 원 다임의 두께는 1mm래요. 원 쿼터의 지름은 요거래요. 성인 남자의 평균 신장은 1.8m이다. 됐죠? 좋겠네요. 1.8m라서. 그 다음에 여기 5센트 동전의 질량은 약 5g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이건 뭐예요? 이거 파운드죠, 파운드. 그죠? 55kg다. 잘 가슴이 안 와닿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단위는 잘 가슴이 와닿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온스의 소다캔의 부피는 약 요거다. 뭐 360ml다. 이런 게 우리 가슴에 와닿는 거지. 그지? 어쨌든 이런 단위는 이게 뭐 미국책이다 보니까 뭐 이런 설명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뭐 이런 게 중요해요. 미터 단위들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여기 보면요. 이제 1m가 있죠. 얘를 이제 데시미터로 바꿨잖아요. 그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1데시미터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의 크기는 1데시미터, 1데시미터, 1데시미터. 그래서 1데시미터 큐브가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1m니까 이게 10칸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이게 0.1m가 되는 거예요. 0.1m가 되고 여러분들 1000리터는 1세제곱미터예요. 됐죠? 1000리터는 1세제곱미터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가 1데시미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일까요? 얘의 또 10분의 1에 또 10분의 1이니까 이거는 1cm죠. 센티미터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1ml예요. 그러면 1ml니까 여기는 얼마인가요? 1000ml지 1000배니까. 1000ml고요. 그럼 얘는 얼마지? 1000ml니까 1리터죠. 이게 또 얼마 있어요? 1000배 있으니까 얘는 얼마? 1000리터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m는 100cm죠.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 그럼 이게 얼마냐면 10의 6제곱 센티미터의 세제곱이죠. 그거 보세요. 여기가 1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요게 얼마 있어요? 아니지, 미안해요. 여기가 1세제곱 센티미터지. 그죠? 그래서 요게 얼마 있어요? 1000개. 또 그런 게 얼마 있어? 또 1000개. 그죠? 그럼 얼마? 10의 6제곱배지? 그래서 1cm 큐브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맞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1데시미터.
세제곱. 요거 하나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얘기하는 거야. 1데시미터의 세제곱. 1데시미터를 3번 곱한 거. 그다음에 요 놈은 뭐예요? 1cm를 3번 곱한 것.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측정의 불확정성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유효 숫자는 측정에서의 불확정성을 자동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이제 어떤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되면요, 그 안에는 반드시 불확실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정확한 값을 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측정 장비가 좀 더 정밀하다?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항상 측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뭐는 가지고 있다는 거야? 불확실성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만약에 1.86kg이다라고 하면요. 여기에는 최소 눈금이 1.86이잖아. 1.86이면 그 안에는 1.86보다 0.01까지 있는 거죠. 0.01 그러니까 플러스 0.01과 플러스 마이너스 0.01의 그런 수치에 대한 오차는 가지게 된다 이 뜻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최소 눈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에서는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다룰 유효 숫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조금 더 얘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보면은 1.86kg이잖아요. 1.86kg인데 이 안에서 얘보다 숫자가 0.01만큼 크면 1.87이겠죠. 얘보다 작으면 얼마예요? 0.01 작으면 1.85죠. 그러니까 내가 최소 눈금, 내가 표시해준 최소 눈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는 오차가 생긴다 이 뜻인데요. 사실은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 표현은.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가 1.87, 1.86, 여기가 1.85죠. 맞나요? 근데 요 안에는 지금 뭐가 없냐면 눈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읽어줄 때 1.86 얼마, 1.86 얼마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85 얼마 읽을 수 있어요. 요 범위 내에서는. 됐어요? 그래서 이 맨 작은 숫자의 10분의 1짜리까지는 내가 어림 잡아서 읽어줘야 돼요. 그럼 최대 어떻게 되냐면 최소 눈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1.86이 1.86 뒤에 0, 1, 2, 3, 4, 5, 6, 7, 8, 9, 10이 되면 여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 자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자리는 내가 어림 잡아서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 위로는 오차가 생길 수 있다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어떤 오차는 내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측정할 때는 항상 이렇게 불확실성이 드러난다는 거야. 내가 그 장비가 조금 더 그 아래짜리로 갈수록 뭔가 좀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측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오차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볼게요. 눈금 실린더가 있는데 이 눈금 실린더는 눈금이 10, 20으로 나눠져 있고요. 눈금이 지금 2예요. 최소 눈금이 2야. 0.2. 아니죠? 2죠, 2. 그죠? 최소 눈금이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눈금이 제 표시 안 돼 있는데 이런 25mm짜리의 pp 정도면요. 엄청 눈금이 촘촘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뷰렛인데 이런 뷰렛은 우리가 적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뷰렛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액체를 담아놓고요. 보통은 이러한 측정 기구를 보게 되면 아래쪽이 숫자가 제일 작고 위쪽으로 가면 숫자가 커지는데 이 경우는 아래쪽으로 하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담아놓고 얘는 이 콕을 열어서 밸브를 열어서 액체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위에 눈금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 뭐 눈금이 이렇게 촘촘하진 않네요. 그 다음에 요거 250ml의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눈금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눈금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는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담는 용액, 그러한 이제 기구거든요. 얘는 눈금이 별로 없어요. 요거 하나 있어요, 표시선. 그래서 얘는 어떤 농도짜리 용액이 얼만큼 있어. 사실 이제 여기다 담을 때 어떻게 담냐면 일단은 질량을 정확히 재고요. 대략적인 액체를 이렇게
부피를 잰 다음에요. 이제 넣어요. 여기다가 넣고요. 잘 녹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피펫으로 마지막에 톡톡 떨어뜨리면서 여기까지 부피를 맞추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측정 장비를 쓸 수 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25mm의 부피가 24mm와 26mm 사이에 있음을 나타내고, 25.00은 부피가 24.99와 25.5, 그러니까 최소 눈금에 이제 해당하는 요 눈금 사이에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5.00과 25.01 사이에 있습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최소 눈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소 눈금에 대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마치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피펫이 눈금 실린더보다는 부피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정밀하다와 정확하다는 개념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흔히 화학에서는 개통오차가 없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러면 정확한 게 정밀한 게 돼요. 정밀한 게 정확한 게 돼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우리가 이제 측정할 때는 정밀한 것과 정확한 게 있는데, 정확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얼마나 얘가 참값에 가까우냐. 그걸 우리가 이제 true value라 해요. 그 다음에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서로 비슷하냐. 이거는 이제 재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reproducibility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보면 이제 영어로는 accuracy라 하고 precise나 하는데, 정확하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가운데가 정말로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측정값의 정확한 진정한 값이라 할게요. true value라 했을 때 꽂았더니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중구 난방으로 찍힌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정확하지도 않고요. 이제 던질 때마다 뭐 다른 점을 찍혀요. 그렇죠? 이거는 정밀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정확하진 않은데요. 정밀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재현성이 좋다 이런 얘기고요. 얘를 이제 보통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요. 보정을 하게 되면은 요 점을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밀하고 정확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연오차가 있고 뭐 없고 뭐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볼게요. 우연오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작고라고 돼 있지. 여기는 또 없다라 돼 있어요. 그죠? 작다와 없다는 다른 말 아니야. 근데 개념도 이래요.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우연오차는 무조건 생겨요. 측정을 하게 되면 우연오차라는 것은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적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연오차는 어떤 거냐면 측정값이 크거나 작게 나타날 확률이 같은 오차. 이게 뭐냐면 요 안에서도 측정값보다 좀 클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몰려 있잖아. 다른 얘기야 이건. 그래서 이건 재현성이 좋다는 얘기고, 어쨌든 측정값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그런 오차는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요, 이 랜덤 오차라고 하는 랜덤 에러는 무조건 생겨요. 그것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할 뿐인 거야. 근데 개통오차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이제 좀 값을 찾아야 되긴 하는데, 항상 크거나 항상 작다. 이건 뭐냐면 얘는 어때요? 이 값보다 항상 여기 찍히지? 그지? 이건 뭐예요? 개통오차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개통오차는 줄일 수가 있어. 그런데 우연오차는 줄일 수가 없어. 우연오차는 그러니까 줄인다는 줄일 수 있는데 없앨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우연오차는 측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우연오차라고 하는 거, 여기는 개통오차죠? 자, 측정의 한계로 발생하는 크거나 작은 방향 나타나는 확률이 같음. 이걸 이제 우리가 랜덤 에러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정밀도 영향을 준다. 무슨 말이에요? 우연오차가 크다는 것은 찍을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계속 나타나는 거니까 정밀하지가 않은 거야. 자, 통계적 방법으로 평균값을 쓰거나 최소 제곱법을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통계적 방법인 거고요. 이제 학생들이 뭘 오해하냐면요. 그럼 이것도 평균 내면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니야. 평균 내면 일로 온대. 그럼 안 돼. 그거는 데이터 조작이야. 그럼 안 돼. 어느 정도는 선상에 걸쳐 있어야지. 이거는 완전 다른 거 갖다 합쳐놓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안 돼요. 자, 어쨌든 쓴다는 얘기고요. 측정 기구의 잡음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측정 기구 자체가 뭔가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사라는 거예요. 자, 측정 물질의 양이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런 양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개통 오차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측정에서 항상 크거나 작은 방이 나타난다. 정확도 영향을 준다. 정확하다. 됐죠? 항상 크거나 항상 작으니까 정확한 거랑은 벗어나 있는 거야. 됐죠? 자, 보정되지 않은 측정 장치 사용한다. 장치 오차.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쓰게 되면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또는 시약의 순도라든지 반응에서의 부반응을 이제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면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정량적인 실험에서는 정밀도는 흔히 정확도의 척도로 이용되는데 그러려면은 뭐가 없으냐면 개통오차가 없어야 돼. 개통오차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좀 전에 제가 개통오차는 뭐랑 관련돼 있다고 그랬어? 정확도랑 관련돼 있다고 그랬죠? 개통오차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측정값에서 크거나 작다 그런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정확성이 높은 상태에서 즉 뭐냐면 개통오차가 없다는 것은 정확한 상태에서 어떤 거예요? 여기 보면 정밀하다고 그랬잖아. 정밀도가 정확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밀하다는 건 뭐야? 재현성이 좋다 이 뜻이죠. 그런데 재현성이 좋은 것이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 정확성이 높아야 되는 거니까 개통오차가 어때야 돼? 없어야 됩니다 이 뜻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정밀한 것은 재현성이 좋은 것인데 재현성이 좋다는 것이 정확함을 의미하려면 그 값 정확히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참값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 돼. 즉 개통오차가 있으면 안 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여기 볼까요? 얘를 보니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지금? 평균에 쓰고 있지. 그래서 값이 많으니까 됐죠? 이거는 참값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는 걸 다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평균값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려면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2.4까지만 찍을 수 있는 게 있어. 그럼 생각해봐. 2.4까지만 찍을 수 있다는 얘기는 기초점에 이렇게 나왔어. 나한테 이 말은 그런 장치는 정밀하진 않네. 그죠? 우연 오차는 적어요. 계속 이걸 찍으니까. 하지만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왜요? 실제 값은 2.4는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화학에서는 개통 오차가 없다라고 하면 정밀한 것이 정확하다. 즉 뭐예요? 일단 보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정밀하게 소수점 이하로 길게 찍을 수 있는 놈이 더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우연오차는 정밀도, 재현성과 관련돼 있고 개통오차는 정확도와 관련돼 있다. 즉 개통오차가 없다는 것은 정밀한 측정값이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우연오차가 크다는 의미는 측정값이 크거나 작은 것이 섞여 있음을 의미한다. 우연오차가 작다는 것은 재현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됐죠? 우연오차가 크다는 건 뭐예요? 재현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개통오차가 크다는 의미는 측정값이 항상 크거나 작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개통오차가 작다는 것은 정확성이 높다는 얘기다. 개통오차가 크다는 것은 정확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됐죠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볼게요. 25, 25, 25, 25, 25, 25 있어. 뭐야? 눈금 실린더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학생이 실린더의 25mm까지 표지선까지 물을 채운 후에 물을 뷰렛에 옮겨서 부피를 읽었다. 근데 뷰렛은 이렇게 돼 있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계속 찍을 때마다 뭐예요? 같은 값을 찍고 있지. 그럼 우연오차는 없는 거야. 이 측정만 본다면 그래서 자, 눈금 실린더는 정확하지 않다. 우연오차는 작아요. 그런데 개통오차 항상 뭐야? 실제 값은 26점 얼마잖아. 항상 어떻게 나왔지 지금? 작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개통오차가 큰 거야 이건. 즉, 이 놈은요. 기본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누가 더 정밀한 거야? 얘가 정밀한데 얘가 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즉 정확하다면 이놈이 정밀하면서 정확한 값을 얘기할 수 있겠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뷰렛인데 쭉 넣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눈금이 여기 20이고 21이 있죠? 얘는
20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즉 뭐냐면 최소 눈금이 0.01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쭉 0에서부터 쭉 내려간 거예요. 자, 20은 넘었고요. 21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은 넘었고 21은 안 됐는데 보니까 20.1을 넘었고 20.2는 안 됐네. 그러면 일단 20.1까지는 다 읽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5라 읽었고 어떤 사람은 4라 읽었고 또 6, 7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이 눈금 어떻게 한 거죠? 이 눈금을 다시 10분의 1로 쪼개서 어림 잡아서 읽어준 겁니다. 그래서 20.1에 대해서 얘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0.01의 오차는 가지고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0.01의 오차는 가지고 있다. 됐죠? 어쨌든 요 숫자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림 잡아서 읽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눈이 엄청 좋아요. 뒤에가 막 4, 3도 보여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최소 눈금의 10분의 1 자리, 그 자리는 어림 잡아서 읽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유수가 도대체 뭐냐? 자,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측정값. 그것을 유수자로 부르는 겁니다.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측정값을 우리는 유효숫자라 불러요. 유효숫자란 개념은 측정에서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기 사과가 1개 있어, 2개 있어. 측정 기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개수 세는 거 이런 거 유효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요 은행에 갔더니 돈을 막 세는 게 있어 기계가 그거 유효인가요? 아니지. 그런 건 유효 아니야. 알겠죠? 그런 거 아니고요. 이렇게 뭐 사과 하나, 뭐 동전이 몇 개 이런 건 유효 아니야.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길이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들. 되겠죠? 자, 그러면요.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숫자고 반드시 어디서만 얘기하는 거야? 측정에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유숫자의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0이 아닌 정수는 다 유숫자예요. 0이 아닌 수는 뭐예요, 그럼? 1, 2, 3, 4, 5, 6, 7, 8, 9 다 유숫자입니다. 0이 문제인데 0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0은 여기 보니까요. 0이 아닌 숫자 앞에 0. 0이 아닌 숫자 앞에 0. 이게 무슨 말이야? 0이 아닌 수는 모두 다 유효숫자라면서요. 그러면 유효 숫자 앞에 있는 0은 자릿수예요. 예를 들면 0.0012가 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얘는 0이 아닌 정수이므로 유효숫자고요. 0이 아닌 수 앞에 있는 수는 다 뭐야? 자릿수. 그럼 얘는 유효숫자 몇 개? 2개라고 해주십니다. 유효숫자는 significant figure라서 이렇게 쓰기도 해. 영어식 표현은 SF. significant figure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0이 아닌 숫자 앞에 오는 0은 유효숫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숫자 0.0025에서 앞에 있는 3개의 0은 소수점의 위치만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2개의 유효숫자가 가진다는 얘기고요. 숫자 중간에 있는 0은 유효숫자가 맞습니다. 자,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효숫자가 맞죠, 이건? 그럼 그 사이에 끼어있는 0은 유효숫자다. 그러면은 4개가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08, 뭐 1008도 마찬가지예요. 1.008 그러면 유효숫자는 4개다 하시면 되고요. 숫자의 오른쪽에 있는 0을 우리는 뭐 테일링 제로, 얘를 뭐 리딩 제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앞쪽에 오는 걸 리딩 제로, 뒤에 오는 걸 테일링 제로로 하는데요. 뒤쪽에 오는 것은요. 어딘가 점이 찍혀 있어야 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0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얘는 유효숫자가 하나입니다. 하나부터 3개까지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입니다. 만약에 점을 찍어요.
이거 안 보이네. 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점을 찍었어. 점을 찍었어요. 점을 찍게 되면요. 이때는 얘를 유수절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점을 이렇게 찍혀 있으면 얘는 하나, 둘, 세 개예요. 여기 점이 오타가 아니에요. 이거 영어로 뭐라 하냐면 이거를 영어로는 데시멀 포인트라 해요. 요 데시멀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 0이 유효 숫자라는 걸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2.00 있다. 그럼 얘는 이 0은 점이 어딘가 있죠. 점이 어딘가 있고 요 앞에 0이 아닌 수가 있죠. 그러면 다 유효 숫자입니다. 얘는 숫자가 3개야. 자, 다시 유효 숫자 뒤에 있는 0에 점이 어딘가만 찍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0은 다 유효 숫자 취급하는 거야. 유효 숫자가 되는 숫자 앞에 있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야. 유효 숫자의 뒤에 있는 0은 어딘가만 점이 찍혀 있으면 무조건 다 유효 숫자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쓸 수 있다는 거야. 1.00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유효 숫자 뒤에 있는데 점이 어딘가 찍혀 있네. 그러니까 1.00에서 이 0은 유효 숫자예요. 그러니까 3개 된다. 완전수라고 하는 게 퍼펙트 넘버라고 하는데 실험에서 10번, 사과 3개, 분자 8개 등 것 같이 측정 장치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세어서 구한 값이다. 이와 같은 숫자를 완전수라고 하며 무한대의 유수를 한다.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 계산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뜻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덧셈, 뺄셈과 곱셈, 나눗셈을 볼 건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유효 숫자를 계산할 때 그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효 숫자가 무한대라는 것은 고민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무한대 유효 숫자라는 것은 계산 과정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쌤이 이렇게 시킬 거 아니에요. 자, 유효 숫자를 고려해서 쓰세요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유효 숫자를 고려해 줘야 되는데 그때 그 계산 과정에서 이러한 완전수에 대한 유효 숫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됐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보면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잖아. 이때 파이, 2 이런 건 유효 숫자가 아니란 뜻이고 나는 r만 측정하죠. 어떤 원의 둘레를 구해 그러면 r 값만 구한단 말이죠. 그 r 값이 바로 유효 숫자가 되는 거야.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계산해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환산계수 하는데 이러한 환산계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좀 이따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exponential notation 돼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하냐면 scientific notation이라고도 해. 그래서 과학적 표기법이라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수, 10의 지수 형태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power of 10이라 해요. 표현상으로는 10의 지수 형태로 쓰는 것을 power of 10이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있을 때 어떠냐면 1의 단위, 한 자리 단위로 써요. 뒤에 소수점을 단위를 쓰더라도 뭐 1점 얼마 얼마, 0점 얼마 얼마, 아니 1점 얼마 얼마, 2점 얼마 얼마, 3점 얼마 이런 식으로 쓰고요. 10의 지수 형태로 쓰는데 여기 보면 요 앞에는 유수자가 아니죠?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얘는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scientific notation, 과학적 표기법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 다음 결과에서 유효 개수를 써라 이렇게 돼 있죠. 한 학생이 추출한 카페인의 양이 요거였다. 자, 과학적 표기법으로 써보죠. 얼마예요? 1.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g이다. 그럼 몇 개예요 이거? 어쨌든 3개. 자, 얘는 어떻게 돼요? 한 화학자가 분석 실험에서 질량이 0.050080 그럼 얘는 5.00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g인 거예요. 그럼 몇 개의 숫자가 얘는 몇 개였지 아까? 3개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자, 이놈은 뭘까요? 그냥 이대로 scientific notation이 이루어졌네요. 얘는 이 숫자가 4개짜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 3개, 5개, 4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측정을 통해서 얻은 값들을 여러 가지 계산할 거예요. 막 이제 이제 물어보겠지. 자, 밀도 구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부피 구하는 측정 장비가 있고 질량 구하는 게 있습니다. 값을 계산해서 유효숫자를 처리해서 유효숫자를 맞춰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여기 보니까 곱셈과 나눗셈이 있네요. 자, 곱셈과 나눗셈은 유효숫자의 개수가 작은 걸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어떤 거냐면 유효숫자의 개수가 작은 것이 덜 정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2.5가 있고요. 됐나요? 이런 게 있어요. 이를테면 그냥 제가 편의상 써볼게요. 그러면 5024하고 2.5가 있잖아. 그럼 얘네들 곱할 거예요. 그럼 유효숫자 몇 개로 쓴다고? 2개로 써야 돼. 2개. 유효숫자 개수가 이게 몇 개 있어? 4개. 이건 몇 개예요? 2개인데 누가 더 정밀한 건가요? 걔가 더 정밀하지. 소수점이 짧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유효숫자가 3개, 4개죠? 정밀하기는 얘가 더 정밀해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느낌이 뭐냐면 이게 6.38. 일단 계산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유효숫자 개수로 따지는데 요건 3개, 요건 2개이기 때문에 2개로 씁니다. 쓸 때는 내가 2개까지 끊어서 바로 이 숫자만 봐요. 이 숫자에서 올릴 거냐 버릴 거냐. 그걸 우리는 반올림 규칙이라 하는데 이때 반올림을 할 때 5 이상이면 올리고요. 5 미만이면 버립니다. 일단 그게 기본 규칙이야. 다시 5와 같거나 5보다 크면 하나를 올려주고요. 앞자리를. 아니면 버립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6.4예요.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게 정밀한 거 맞죠? 정밀하고 얘는 덜 정밀한 거 정밀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유효숫자 개수가 작은 걸 따라갔다 이거예요. 됐나요? 유효숫자 개수가 작은 걸 따라간다는 게 곱셈 나눗셈이고요. 자, 그에 비해서 덧셈과 뺄셈은 less precise한 숫자, 즉 덜 정밀한 수를 따라가는데 그 말은 소수점 이하로 짧은 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2.11, 18.0인데 여기 1.00, 여기 3 있죠? 그러면 가장 정밀한 숫자는 요 놈이네요. 가장 덜 정밀한 숫자는 여기네요. 어디까지 써야 돼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써주는 거야. 일단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이렇게 하시고요. 자,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에서 끊는다면 이렇게 끊는 거예요. 끊는데 2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5보다 작으니까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때 조심할 거. 만약에 여기가 5예요. 됐어요? 이거 6이라 하자. 헷갈리니까 또. 6이에요. 그래서 6이야. 그러면 6이 이러면 안 되겠다. 다른 거 해보자. 다른 거 하려고. 31점. 제가 만약에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 할게요. 1, 4, 6이 나왔어. 이렇게. 그런데 끊어야 돼. 근데 내가 올리자 5네, 올리자 2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 안 된다고. 연속적인 반올림은 안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쓸 자리, 그 바로 뒷자리 숫자만 고려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유효숫자의 개수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덧셈과 뺄셈에서는 소수점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게 뭐 좀 번외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1.25다. 1.35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내가 여기까지 끊을게요. 이렇게 끊을게요. 여기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 0이든 그러니까 0부터 9까지는 다 뭐예요? 유효숫자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야. 1.250, 1.251, 1.252, 1.253 이런 식으로 뒤에 5가 끝자리가 아니라 뒤에 뭔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 5를 처리할 때 무조건 올리면 돼요. 이건 둘 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고 이게 마지막 숫자가 5야. 그런데 얘를 올리면 홀수가 되죠. 그럼 올리지 않아요. 얘가 올려서 짝수가 되면 올립니다. 그게 이제 반올림 규칙의 약속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수가 5야. 뒤에 어떤 수도 없어. 이 뒤에 어떤 숫자라도 있으면 0부터 9까지 어떤 숫자가 있으면
이게 끝수가 아니죠. 그죠?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5 이상이면 올려요. 그런데 마지막 수임에서 잘라야 될 때는 올려서 짝수가 되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뭐 나올 만한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올림 규칙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계산을 연속적으로 할 때는 마지막 결과, 왜냐하면 계산을 할 때마다 반올림 규칙을 쓰게 되면은요, 값이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만 한다는 거고요. 자, 만일 반올림하려는 숫자가 5보다 작으면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 5 이상이면 1을 더한다. 그래서 딱 여기만 얘기하는 거야. 좀 얘기했던 건 얘기 안 하는 거지. 자, 4.348을 반올림하여 두 자리에 유수를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버려야 돼. 됐죠? 이거 올려서 보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4는 5보다 작으므로 버린다. 그리고 반올림할 때는 마지막 유효 숫자의 첫 번째 오른쪽 수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숫자, 쓰고 싶은 숫자의 그 다음 자리까지만 보는 거지 그 뒤에를 보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볼까요? 다음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유수자에 맞추게 나타내라. 보세요. 얼마예요? 1.05. 몇 개 유수자? 3개, 4개. 몇 개로 맞춰야 될까요? 3개로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밀도가 가장 낮은 항 됐죠? 예, 유수자 3개 계산값은 요거다. 이런 말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풀이에서는. 그치? 사실은 정밀도가 제일 낮은 숫자가 유효 숫자도 지금 작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건. 그죠? 어쨌든 이런 표현보다는 유효 숫자 개수가 적은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됐죠? 마치 이렇게 되면 정밀도가 낮은 게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 게 아니라고. 됐죠? 어쨌든 3개로 쓴다라는 거고요. 얘는 맞죠, 이제. 정밀도가 낮은 수가 누구예요? 얘지요. 그러면 소수점으로 안 써야 되는 거지. 소수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21 빼기 하나 볼게요. 21 빼기 이렇게 해주시면 2가 되고요. 7이 되는 거죠. 7점인데 어디서 끊어야 돼?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버린 거예요.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기체상수 R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 학생이 기체시료의 압력, 부피, 온도를 쟀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압력 보니까 측정한 값 4개짜리, 여기는 5개짜리, 여기는 2개짜리예요. 그럼 얼마를 써야 돼? 2개로 써야지. 보니까 다 곱셈 나눗셈이거든. 계산을 한 번에 해서 2개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자리로 쓰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2자리로 쓴 겁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디서 끓는 거야? 잘랐어요. 8에서 올리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 만약에 중간 단계에서 반올림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요거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2개로 쓰는데 숫자가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산 시에는 마지막에 한 번만 반올림 규칙을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 하나 안 했네. 여기 곱셈에서는 유수에서 작은 거 자꾸 정밀도로 써놨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여기서는. 왜냐면 다 1의 자리 숫자에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덜 정밀한 게 유수가 개수도 적거든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헷갈리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차원 분석이라는 게 있대요. 차원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위를 쳐다보시면요. 그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되게 잘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 단위 인자법 이런 게 있고 여기는 단위의 차원 분석 이런 게 있네요. 뭐 단위라고 하는 것을 봐가지고 얘가 어떤 단위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됐죠? 뭘 얘기하는 것이구나. 뭐 길이인지 부피인지 면적인지 또는 이제 차원을 분석해가지고 뭐 밀도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센티미터를 인치로 바꾸는 것.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다 보게 되면요. 단위를 자꾸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용액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어떤 약품을 사와요. 뭐 염산이든 황산이 사오면 퍼센트 농도로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실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농도의 형태가 뭐냐면 몰라리티라고 하는 몰 농도예요. 근데 그런 걸로 이제 바꿔주려면요. 여러 가지 정보가 좀 있어야 돼요. 밀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바꿔줄 때 어떤 값들을 정확하게 환산인자를 곱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환산인자, 환산계수, 환산인자, 이걸 우리가 컨버전 팩터 또는 컨버전 팩터라 해요. 환산인자, 환산계수. 그런데 이러한 컨버전 팩터는 의미하는 바가 1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오늘 1km를 걸었다. 그 얘기는 나는 오늘 1000m를 걸어서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환산인자 이런 거예요. 어떤 숫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이 숫자 그대로 나오냐면요. 이 숫자가 얼마면 될까요? 이게 1이면 되죠. 이게 바로 환산계수. 여기 보면 환산인자라 돼 있죠. 환산인자가 바로 이 의미예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센티미터를 인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1을 곱하는데 자 이게 일종의 요 아래쪽이 분모, 분자예요. 그러면 얘를 없애려면 분모액이 있으면 되지, 그지? 인치 쓰려면 분자액이 있으면 되지, 그지? 근데 2.54cm는 1인치니까 이게 이퀄이거든요. 의미적으로는 1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환산인자는 기본적으로 1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길이가 7.00인치다. 그러면 보세요. 결과물도 뭐로 쓰냐면 3개로 쓰셔야 돼요. 여기서 이 숫자 있죠. 이거는 컨버전 팩터라는 환산인자는 유수자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숫자 그대로 유수자 계수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7.00인치다. 그러면 센티미터로는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17.8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나요? 자, 한 단위에서 한 단위 변화할 때는 두 단위 사이의 등과 관계. 바로 이게 뭐예요? 환산인자다라는 거고요. 자, 필요한 변화의 방향을 보고 원하지 않는 단위를 상쇄시키는 단위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없애고 싶은 게 분자에 있다면 분모에다 곱해주면 되고 내가 없애고 싶은 게 분모에 있다면 분자에다 없애면 돼요. 됐죠? 자, 예를 들면 만약에 1시간을 초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시간 곱하기 1시간은 이렇게 써볼까? HR로 몇 분이에요? 60분. 그런데 1분은 또 얼마예요? 60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hour, minute 지워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변환하고자 하는 양의 단위인자를 곱해서 원하는 단위를 가진 양을 얻는다. 자, 프레임이 25.5인치인 자전거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목록에는 센티미터로만 나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5.5 이 숫자 몇 개? 3개짜리니까 결과물도 몇 개? 3개로 하는데 인치를 지워야 하니 1인치는 2.54라는 걸 쓰시면 되겠죠. 자, 뭐 여기 보면은 뭐 킬로미터를 미터로, 미터를 야드로, 야드를 마일로 바꾼대요. 사실 우리는 이런 단위는 익숙치 않지요. 그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거 많이 쓰니까 그냥 미국 책이니까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냥 볼게요. 그냥 1km는 1000m, 1m는 1.094야드, 1760야드는 1마일이래요. 그러면 자 킬로미터를 결국 뭐로 바꿔야 돼? 얘로 바꿔야 되는데 얘는 순차적으로 바꿔 나갔네요. 얘를 보면 한꺼번에 볼게요. 10km는 뭐로 바꿔? 일단 미터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1. 1m는 얼마? 1.094야드. 이게 1. 의미적으로는 얘 얼마야? 1760야드는 1마일. 이게 1. 이 숫자가 몇 개예요? 3개니까 여기도 몇 개? 3개를 써주게 된 것이지요. 자,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55마일 per hour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일 per hour니까 마일 per hour를 뭐로 바꾸렵니까? 시간당 킬로미터니까 킬로미터 per hour로 바꾸니까 얘는 고칠 게 하나도 없죠. 대신 마일을 1마일은 1760야드, 1.094야드는 1m, 1000m는 1km 이런 식으로 88km/h니까 뭐 아주 빠른 건 아니네요.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의 연비는 15km/L입니다. 이것을 갤런당 마일로 나타내라. 그러면 얘를 마일로 바꿔야 되고 얘를 어디 있어? 여기로 바꿔야지. 갤런으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저도 못 외워요. 잘 이거 갤런하고 뭐 쿼터하고 주는 대로 풀면 돼요. 그런데 15km/h에서 먼저 길이 먼저 바꿨네요.
그래서 1km는 1000m, 1m는 1.094야드, 얘는 이렇게 마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바꿔야지. 리터. 1리터는 1.06 쿼터. 그 다음에 4쿼터가 1갤런이네요. 그래서 35마일 퍼 갤런이고요. 여기 위에 숫자가 몇 개예요? 15니까 2개죠? 여기도 몇 개 쓴 거예요? 2개를 썼다. 즉 이런 말이 있네요. 모든 계산을 마친 후 반올림하여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온도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온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 화학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온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을 때 에너지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뭐 이제 우리가 그 입자 알갱이 하나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전체 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쓴 건 이제 섭씨죠. 근데 이제 과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켈빈을 많이 쓰고요. 자, 이때 이제 이거 파라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온도계를 고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게 쓴 건데요. 섭씨 먼저 1기압 조건에서 말이죠. 외부압력 1기압 조건에서 물의 어는 점을 0도씨로 잡고요.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로 잡아서 100등분한 온도 체계를 우리는 섭씨라 합니다. 셀시어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는 이렇게 도씨를 쓰죠. 이렇게. 자, 켈빈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어는 점을 273.15 켈빈 또는 뭐 273 하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선생님이 주시는 대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끓는 점은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지만 숫자가 다르네요. 이때 얘를 100등분한 게 켈빈 단위예요. 그러면 1도씨의 차이는 1켈빈의 차이예요. 똑같은 구간을 100등분해 놨잖아. 그지? 자, 파라나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의 어는 점을 32도 F로 잡았네요. 그리고 물의 끓는 점을 212도 F로 잡아서 이 구간을 180등분한 온도 체계를 파라나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구간이지만 여기는 좀 더 촘촘하게 나눴네요. 그래서 자, 1.8도 F 차이가 1도 C 차이고요. 얘가 1켈빈 차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단위원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화씨로 바꿀 때는요. 1.8배를 해줘야 돼. 뭐에 대해서? 섭씨 온도에 대해서. 그리고 32를 더합니다. 0도씨다. 그럼 32도 F고요. 100도씨다. 그럼 얼마예요? 212도 F가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이거 잘 안 써요. 우리는. 이거보다 뭘 더 많이 쓰냐면 켈빈. 그래요. 켈빈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하면 되죠.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가장 낮은 온도가 되는데 아직까지 못 낮췄어요. 이렇게.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연력학 법칙으로도 이제 절대 0도가 되면 모든 운동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온도 시스템인데 우리는 사실 이 온도의 변환이 중요해요. 사실 좀 다른 미국 사람이 쓴 책이라 꽤 이 화씨에 대한 표현이나 문제도 많아요. 하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섭씨나 켈빈 위주로 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쓴 건데 제가 지금 써드린 방법 요거죠. 요게 좀 더 눈에 와닿네요. 자, 정상인의 체온은 98.6도 F다. 그러면 섭씨 및 켈빈으로 바꿔라. 그럼 일단 뭐로 바꿔야 돼요? 이게 이거지. 98.6도 F는 1.8 곱하기 섭씨 온도 더하기 32니까요. 요거 섭씨 온도 쓸 수 있어요. 구한 거죠. 이렇게. 이게 1.8이에요. 1.8. 이게 1.8분의 1이죠. 이게.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섭씨 온도는 1.8분의 1 곱하기 98.6 마이너스 32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얼마냐면은 그게 37.0이네요. 그죠? 여기다가 얼마를 더했어요? 더했죠? 얘가 지금 유숫자가 3개 있기 때문에 여기 3개 쓴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소수점 이하로 어디까지 쓴 거예요? 첫 번째 자리까지 쓴 거예요. 덧셈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동의하시면 되고요. 최종 결과는 소점 한 자리에만 있다. 되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온도 변환에서 이제 저온 실험의 냉각제로 사용하는 액체 질소에 끓는 점은 요거입니다. 이 온도는 화씨로 몇 도냐 했으니까요. 먼저 섭씨 온도로 바꾼 거예요. 바꾸고 다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화씨로 바꿨죠? 그래서 화씨로 바꿔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96도 C 곱하기 5도 C는 얼마예요? 9도 F잖아. 더하기 얼마? 32 이렇게 쓴 거죠. 됐나요? 그래서 쓰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321도 F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밀도라는 건 뭔가요? 밀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어떤 화학자가 미지 액체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밀도라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심지어 이제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 하더라도 온도가 다르면 다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거냐면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밀도가 같고요. 다르면 달라요.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온도 조건을 준 이유는 뭐냐면 온도가 바뀌게 되면은 부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액체나 기체는 더더욱 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주는 거고요. 측정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왔대요. 19.625g이 나왔대요. 자, 다음 표는 미지 액체일 가능성이 있는 화합물. 즉 밀도를 구해서 이 밀도와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질량은 요거고요. 부피 이건데요. 유효수자가 4개, 5개니까요. 4개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0.7850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네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되네요. 됐죠? 그래서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알코올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2프로판올이거든요. 이제 프로판 2올이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다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밀도를 보게 되면 그 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가 있는데요. 이 밀도를 가지고 그죠? 20도씨니까 물은 20도씨니까 뭐 1은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의 밀도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밀도는 물질 특성이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다. 그래서 밀도가 같으면 같은 종류 물질이고 다르면 다른 종류 물질이다. 심지어는 같은 종류의 화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H2O지만 물과 얼음 밀도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밀도까지 해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물질에 분류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유효수자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 했어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 특히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문제를 푸실 때 좀 전에 했던 우리가 유효수자 같은 것들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제시를 해주실 때 유효수자를 반드시 맞춰주세요라고 하면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감점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숫자들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값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정리하시고 화학을 좀 기존에 해보셨던 분들은 지금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서 모든 게 정리됐으면 좋겠고 조금 화학적 지식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조금 빠르게 리뷰를 하시면서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